이 수치가 진짜 사실이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국제 취재 전문 기자의 방송이 방영되자 최고의 시청률을 갈아엎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바로 알아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팩트가 먼저다. 감탄은 나중에. 이것이 내 모토입니다. 레베카 콜린스, 36살, 미국 ABC 뉴스의 다큐멘터리 전문 기자죠.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것이 제 일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미스터리를 맡게 됐습니다. 레베카, 이것 좀 봐. 편집장이 내 책상 위에 데이터 페이퍼 하나를 툭 던졌어요. 얼핏 보니 경제 성장률 그래프, 기술 발전 지표, 글로벌 혁신 순위 등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데이터야. 이거 취재해봐. 경제 성장, IT 발전. 그래, 다 좋죠. 그런데 왜 유독 속도에 집착하는 건가요? 편집장은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야 할 거야. 한 달 후에 다큐멘터리로 방영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이라는 비행시간 동안 한국에 관한 자료를 읽어보았지만 뭔가 핵심을 짚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그토록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단순한 경쟁심? 효율성에 대한 집착?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은 첫인상부터 빛의 속도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풍경,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쉬지 않고 깜빡이는 네온 사인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 미국이었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입국 절차가 겨우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니, 난 아직 비행기 모드도 못 풀었는데. 내 앞에 선 한국인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부드럽게 시스템을 통과해 나갔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그리고 출구.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5분 만에 공항철도 티켓을 구매하고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했고 디지털 전광판은 다음 역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주었죠. 서울행 열차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죠. 첫 번째 관찰 한국인들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빠름은 선택이 아니라 표준인 듯 했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직원이 내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룸키를 건네주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분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15분은 걸릴 절차였습니다. 레베카, 넌 지금 속도의 나라에 들어왔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테지만 이미 첫날부터 이 도시는 내게 속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속도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아침 6시.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은 이미 깨어나 있었죠.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거리는 활기찼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나라구나. 서둘러 씻고 첫 인터뷰 약속을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의 첫 만남은 서울 시내의 대형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몇 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했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오른쪽 서기, 왼쪽 걷기라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와, 이건 마치 인간 컨베이어 벨트 같네. 티켓 구매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했고 티켓 발매기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영어 안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한 젊은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죠.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하철에 탑승하니 다시 한번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의 전광판에는 다음 역까지의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30초, 29초, 28초.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하차역이 다가오면 마치 내장된 알람 시계라도 있는 듯 정확하게 일어나 문 앞으로 이동했죠.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마치 군사훈련을 받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야 타는 사람이 탑승했고 그 과정이 놀랍도록 신속했어요. 아, 이게 효율성이구나.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길, 커피를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길가의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문부터 음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이었어요. 바리스타의 손놀림은 마치 마술사 같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속도가 일상이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에게도 이 속도가 놀라운 것일까? 아니면 그저 당연한 것일까? 인터뷰 장소인 대기업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레베카 씨.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관념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하는 것이 예의지만 여기서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듯 했어요. 인터뷰 중에 한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식사도 빨리 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그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빨리빨리 문화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쳐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반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속도의 진정한 의미를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죠. 강남역.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7시 30분, 역은 이미 출근길 직장인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완벽하게 짜인 춤 같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경로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데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언의 규칙을 따르는 듯했죠. 에스컬레이터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신속하게 비켜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은 정확히 2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1분은 걸릴 과정이었습니다. 이 정도 효율성이라면 뉴욕 지하철도 배워야 할 텐데. 열차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었지만 몇몇은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마치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약간 긴장된 상태로 보였죠. 여기 사람들은 휴식조차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서울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집에서 회사까지 45분 정도요. 지하철 30분, 걷는 시간 15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보통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어제 못 끝낸 보고서를 마무리해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깝잖아요. 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출퇴근 시간조차 낭비하지 않는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은 마치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 관찰해보니 사람들은 평균 20분 안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15분 만에 끝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죠. 저기요, 보통 점심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옆자리의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시간이지만 다들 빨리 먹고 일하거나 카페에서 쉬는 편이에요. 식사 자체는 대개 20분이면 충분하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이 적어도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해냈어요. 오후에는 배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배달앱을 다운로드받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했더니 놀랍게도 정확히 8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8분. 내가 직접 가는 게 더 느리겠는데? 배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달되는 게 보통인가요? 네, 10분 안에 배달하는 게 기본이에요. 더 걸리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속도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지?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속도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것은 더 깊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을 텐데. 다음 취재 대상은 이 속도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토록 빠르게 만들었을까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한국 역사학의 권위자인 김민석 교수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도에 집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뒤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교수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외모에 6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레베카 콜린스 씨지요? 들어오세요. 김민석 교수는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통역사를 동반했기에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한국의 속도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도시의 빠른 템포에 놀랐어요. 이런 속도가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존재했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석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어요.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속도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그가 펼친 사진첩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느리게 움직이는 마차, 여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럼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나요? 급격한 변화는 한국 전쟁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빠름이 중요해졌죠. 그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6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빠르게 지어지는 건물들, 늘어서 있는 공사장. 이때부터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핵심 구호가 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함이 속도를 만들어낸 거죠. 김민석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서구 국가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우리는 한 세대 만에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도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죠. 놀라운 변화네요. 그런데 경제가 안정된 지금도 왜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김민석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는 또다시 속도에 의존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 혁명이 시작되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했고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필요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속도 문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장점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고, 단점은 사람들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조급증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질병도 생겨났죠. 김민석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 세대의 속도에 지친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역사적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략은
몇십 년 동안 성공적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걸음걸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대한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무엇일까? 어떤 인프라가 이런 빠른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의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 배달 시스템, 그리고 스타트업 문화까지 속도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어요. 오늘은 한국의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파헤쳐 볼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속도부터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 속도 측정 앱을 실행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초당 500MB를 넘었어요. 뉴욕의 제 아파트 인터넷 속도보다 10배 이상 빨랐습니다. 호기심에 휴대폰의 오지 네트워크로도 테스트해봤더니 그것도 초당 200MB가 넘었어요. 오지? 와이파이? 아니, 이건 그냥 빛의 속도야. 궁금증이 커져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지연 연구원과 만남을 가졌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최지연 연구원은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 환경 조성이 핵심이었죠. 90년대 말부터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인터넷 속도에 집중했을까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했어요. 인터넷 인프라가 그 핵심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도 높았고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오후에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중 하나인 스피드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배달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창업자인 박준호 대표가 직접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입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지만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해요. 사무실 내부는 놀라웠습니다. 개발자들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는 어떤가요?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개선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애자일 방법론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달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반영합니다. 박준호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속도를 지탱하는 기업 문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속도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효율적인 속도를 추구해요. 단순히 빨리 일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식이죠. 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단순히 조급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구나. 회사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촘촘하게 짜인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어요. 초고속 인터넷부터 스마트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속도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까지. 저녁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다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테이블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어요.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뒷받침된 속도구나.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스템과 속도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속도 문화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다음 날의 취재 주제를 위기 속의 속도로 정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의 김정은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초기 대응 속도 측면에서요. 김정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때 대응이 늦어 많은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죠.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코로나19 첫 환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일주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이 몇 개월 걸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요.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 10분 만에 처리되는 절차, 24시간 내에 결과가 통보되는 시스템까지.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경험에서 얻은 명확한 매뉴얼. 둘째,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 셋째, IT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던 거죠. 마스크 앱 개발도 놀라웠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약국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면서요? 네,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IT 인프라와 개발자들의 역량, 그리고 국민들의 빠른 적응력이 합쳐진 결과죠. 병원을 나와 당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있었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차장이 되어 있었지만 팬데믹 당시 이곳은 하루에 수백 명을 검사하는 최전선이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코로나 상황 당시 한국을 취재했던 해외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마크 뒤부아 기자와 영국 가디언의 에밀리 존슨 기자였어요. 당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마크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프랑스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만 3일에서 7일이 걸렸는데 한국은 24시간이라니. 에밀리 기자도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앱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을 끙끙대고 결국 실패했는데 한국은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때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두 기자의 말을 들으니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빠른 대응 능력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크 기자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훈련된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뒤에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있죠. 에밀리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한국의 속도 문화인 것 같아요. 평상시의 빠른 템포가 비상시에 더욱 빛을 발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제 취재에 중요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이었던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속도 문화가 점점 더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적 필요에서 비롯된 속도, 시스템과 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속도, 그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속도.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속도가 주는 부작용은 없을까? 빠른 템포의 삶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있을까? 다음 날의 취재 주제를 속도의 명암으로 정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속도가 가진 양면성을 파헤쳐볼 차례였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속도 문화가 가진 그림자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이곳에서 이수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을 주로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간 부족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시간 부족 증후군이라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늘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죠. 심각한 경우 불면증, 공황 발작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 스트레스 지수, 수면 부족률, 번아웃 증후군 발생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권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속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탈속도,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 박사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워라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데 요즘 젊은 세대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무조건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중시해요. 클리닉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이곳은 슬로우 워크라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도입한 회사로 직원들의 웰빙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태준 대표가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의미 있는 속도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죠. 사무실 내부는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일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명상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전에는 야근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저희는 오후 6시 이후 업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디버크데이로 지정해 회의나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집중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해요. 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실내는 따뜻한 목재와 식물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진아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진아 씨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느리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서두르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거죠. 부모님 세대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회의 빠른 템포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진 않나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회사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 여가 시간만큼은 제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속도를 멈추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는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 삶의 일부에서라도 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진아 씨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젊은 세대는 한국 사회의 속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거부나 수능이 아닌 창의적인 재해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에는 분명 양면성이 있었어요. 놀라운 발전과 효율성이라는 빛의 측면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와 압박이라는 그림자도 존재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 속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속도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남동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국의 속도가 가진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그때 약속했던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베카 씨,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취재하시는군요. 이제 조각들을 맞추는 단계예요. 한국의 속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박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이 궁금하네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급함이나 성급함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것이 역사적 필요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도가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 심지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까지 깊이 각인된 것 같아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찰이군요. 실제로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DNA에 가까운 것이 되었어요. DNA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DNA는 생존과 적응의 결과물이잖아요. 한국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시대, 전쟁, 빈곤, 압축 성장.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속도는 단순한 행동 패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었죠. 박 교수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핵심이었어요. 그럼 한국인들에게 빨리빨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일종의 리듬입니다. 마치 재즈 음악처럼요. 빠르지만 무질서하지 않고 즉흥적이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한국인들은 이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이런 속도가 지속 가능할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추세가 보이던데요.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는 속도의 거부가 아니라 재해석이라고 봐요. 그들도 여전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입니다. 다만 맹목적인 속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속도를 추구하는 거죠. 결국 한국의 속도는 형태를 바꾸며 계속 진화할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취재의 마지막 부분, 스탠드업을 촬영할 시간이었어요. 강남역 앞,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장소를 배경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레베카,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카메라맨의 신호와 함께 마지막 멘트를 전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속도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빠른 움직임이 단순한 조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무질서한 돌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발달된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효율성의 극대화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 속도는 한국이 세계적인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이 속도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고 있어요. 무조건 빠른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빠른 것.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면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한국 속도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결론을 위해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리듬입니다. 레베카 콜린스, ABC 뉴스,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컷. 완벽해요, 레베카.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와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순식간에 배달되는 음식들.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DNA로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이번 취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제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 그리고 끊임없는 진화였으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아. 하지만 그건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전진하는 거야.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다큐멘터리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도의 나라, 한국. 그곳에서 나는 단순한 빠름이 아닌 하나의 생존 예술을 발견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